안녕하세요. 김삿갓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치매가 왔습니다. 아들 이름도 헷갈리고 하루에 30번이나 밥 먹었니?를 반복하는 그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원래 아무나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칼박순이라 불리던 여자였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생선값 3만 원을 소개를 했다가 이 할머니가 계산기를 탁 내밀며 여기 3만 원이 어디서 사라졌는지 내가 설명해 줄까? 아니면 사장님이 설명할까? 했더니 그 사장이 도리어 사과하고 돌아갔다는 전설이 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생선 장사로 시작해서 건물 3채를 모은 여자, 평생 숫자 앞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여자, 그 전설의 여자가 지금은 아들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며느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금을 빼고 보험을 해약하고 도장을 훔쳐 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자기 아들 이름도 기억 못하는 치매 노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밥 먹었니? 만 반복합니다. 멍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낡은 계산기를 의미 없이 두드립니다. 그런데 단어만 귀에 닿는 순간 꺼져 있던 전등에 불이 켜지듯 눈빛이 바뀝니다. 등이 펴지고 목소리가 또렷해지고 며느리가 훔쳐간 돈의 액수를 원 단위까지 읊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뭐냐고요? 그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며느리가 그 비밀을 알아챈 뒤에 이 집에서는 아주 웃기고 아주 슬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깨어났을 때, 그때는 며느리의 비리를 폭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와도 절대 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줬습니다. 이것은 그날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장 숫자는 안 잊어버려. 2월 초, 아직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계절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3층짜리 낡은 아파트 단지 그 2층 현관문에는 이상호 명패가 살짝 비뚤어진 채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 누군가 꽃무늬 스티커를 오래전에 붙여놓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오래된 된장 냄새와 텔레비전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복도의 장판에는 수십 년 동안 같은 길을 오간 슬리퍼 자국이 희미한 길처럼 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박복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78세. 한때 중앙시장에서 칼박순이라 불리며 생선 도매업으로 건물 3채를 마련했던 여자. 20대에 시장 자판 하나로 시작해 30대에 도매업으로 키우고 40대에 부동산 3채를 마련한 여자.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 절반을 날린 뒤로는 계약서 한 줄로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서류마다 2중, 3중으로 사본을 만들고 도장 뚜껑에 점을 찍어 누가 열었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영수증은 달력 뒤에 테이프로 붙여놓았던 여자. 그런데 지금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가끔 허공에서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 외에는 멍하게 텔레비전만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며느리를 큰딸이라고 부르고 아침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를 서너 번 물었습니다. 하루에 30번 밥은 먹었니? 를 반복하는
혈관성 치매 초중기 환자였습니다. 할머니 무릎 옆에 낡은 빨간 계산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분홍에 가까워지고 버튼 위에 숫자가 반쯤 지워진 그 계산기. 시장에서 30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치매가 온 뒤에도 이 계산기만 손에 쥐면 왼손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또각또각.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누르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규칙적인 패턴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손가락이 기억하는 것. 주방에서 김정숙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52세. 동네에서는 효부로 통하는 며느리. 골목에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시어머니 삼시세끼를 직접 챙기고 병원도 데려가고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효부의 이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이상우가 15년 전 사업 실패로 3억의 빚을 지고 난 뒤 아들 대학 학비, 남편 빚이자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온 여자. 처음엔 시어머니 적금에서 잠깐만 빌리자는 마음이었지만 한 번 손을 대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점심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이웃집 박영자 할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75세, 복순의 30년 지기 친구. 시장에서 나란히 좌판을 깔던 시절부터 복순이 언니라고 부르며 함께 늙어온 사이였습니다. 며느리가 반찬통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영자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 오늘 혈압이 좀 높으셔서 제가 미역국 끓여드렸어요. 소고기도 넣어서. 아이고, 정숙이는 진짜 효부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복순이 언니가 복 받은 거야. 정숙이 겸연쩍은 듯 손을 내저었지만 그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영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소파에 앉아 복순의 손을 잡았을 때 치매 할머니의 왼손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영자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영자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문 앞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며느리야, 복순이 언니 요즘 밥은 잘 먹어? 아유, 그럼요. 삼시세끼 제가 다 챙기는데요. 걱정 마세요. 그래, 잘 챙겨. 문을 닫은 영자의 눈에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의 손끝에서 느껴진 그 떨림이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떨림 같아서. 영자 할머니가 돌아간 뒤 저녁이 되어 남편 상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55세, 사업 실패 후 자존감이 바닥나 아내가 하자한 대로 따르는 전형적인 회피형 남자. 현관에 들어서며 아내 눈치부터 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이 상호에게 넌지시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미용실도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가게까지 하기가 버겁다고. 상호는 어버버하며 좀 더 생각해보자 고만 했습니다. 정숙이 생각만 하면 뭐해, 결정을 해야지 라고 쏘아붙이자 상호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라며 물러섰습니다. 문제는 그 대화가 거실까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파에서 멍하게 텔레비전을 보던 할머니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등이 쭉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하던 어깨가 벌어지고 축 처져있던 턱이 올라가더니 멍하던 눈동자에서 서늘한 눈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꺼져있던 전등에 불이 덩 켜지듯이.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네가 효부인 줄 알았는데? 한마디에 부엌까지 싸늘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정숙이 돌아오자 방금까지 밥 먹었니? 만 반복하던 시어머니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 적금 3천만 원 만기 됐을 텐데 이거 다 어디 갔니? 정숙의 등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중앙동 새마을지점 2021년 3월 14일 만기 연이자 2.3% 3천만 원. 내 머리가 흐려도 숫자는 안 잊어버려. 이 사람아. 은행 지점명, 만기일, 이자율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말하고 3초가 지나고 나서야 상호가 입을 벌렸습니다. 잠깐.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저 적금 3천만 원? 정숙은 이미 수습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아이, 여보, 어머니 치매 환자가 가끔 맑아지시는 거야. 옛날 기억이 뒤죽박죽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은행 지점명까지 나만 못 들은 거야? 아유, 당신은 참 항상 늦어. 눈빛 하나로 상호의 입이 닫혔습니다. 약 5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또렷한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번진 잉크가 다시 퍼지듯 초점이 서서히 풀려왔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등이 구부정해지며 손이 저절로 계산기를 찾아 또각또각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었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숙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넘겼습니다. 상호는 그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미용실 월세 고지서와 상호의 빚이자 납부 안내서가 겹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삼키며 그것들을 서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장. 영수증은 거짓말을 못해.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정숙이 상호에게 적금건을 무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제 어머니 말씀 말이야. 그거 적금 어머니가 치매 오기 전에 생활비로 쓰라고 나한테 직접 주셨어. 기억 안 나? 상호가 젓가락을 멈추고 기억을 짜내려 했습니다. 그랬나? 내가 그때 그 사업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가 통장 정리하시면서 나한테 주셨잖아. 당신 사업 망하고 힘들 때. 상호의 젓가락이 딱 소리를 내며 그릇에 닿았습니다. 사업 실패라는 네 글자. 55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지점을 정숙은 정확히 찌를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러셨겠지. 안심한 정숙은 더 적극적으로 요양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용실 근처 요양원 3곳에 팸플릿을 받아왔습니다. 저녁에 식탁에 펼쳐놓고 상호와 상의하는데 팸플릿 표지에 요양원이라는 3글자가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뒤늦게 깨닫고 급히 팸플릿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도 요양원 입소 안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뒤집고 결국 손바닥으로 덮었는데 이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할머니의 시선이 닿은 뒤였습니다. 톡톡톡톡. 멈춤. 2번째 각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등이 다시 펴졌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보다도 더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구부정한 치매 노인의 걸음이 아니라 시장에서 때를 쓰는 거래처를 상대하러 가던 때의 그 보폭. 탁탁탁. 식탁까지 걸어와 정숙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시장에서 때를 쓰는 거래처를 상대하던 그때의 그 톤.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 영수증은 거짓말을 못해. 사람은 해도. 그리고 지난달 한빛생명 종신보험을 무단 해약한 사실을 꺼냈습니다. 계약 번호, 해약 환급금 2,500만 원, 해약 날짜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호가 3초 늦게 반응했습니다. 보험? 무슨 보험? 엄마 보험이 있었어? 정숙이 재빨리. 아유, 어머니 또, 없는 말씀하시네요. 라며 팸플릿을 치웠고 할머니의 눈빛을 보내자 상호는 그래 엄마 엄마 치매라서 잘못 말씀하신 거겠지 라며 입을 닫았습니다. 약 4분 뒤 할머니는 다시 멍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칼같이 장부를 검토하던 눈빛이 쓰러지고 등이 다시 구부정해지며 밥 먹었니? 가 돌아왔습니다. 마치 불이 켜졌다 꺼지듯 같은 사람의 몸에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교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두 번 다 같은 내용.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닿는 순간 깨어나고 깨어날 때마다 비리를 하나씩 더 깊은 것을 꺼내는 패턴. 첫 번째는 적금, 두 번째는 보험, 다음에 깨어나면 또 무엇을 꺼낼 것인지 정숙은 처음으로 이 패턴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전화에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때? 지난번에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었거든. 근데 이상한 숫자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정숙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숫자를 좀 중얼거리셔서 이게 치매 증상이야. 신경 쓰지 마. 근데 되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던데. 준혁아, 엄마가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정숙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것이었습니다. 3장 시험. 며칠 뒤 정숙은 직접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상호가 출근하고 집에 둘만 남았을 때 정숙은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3번. 마치 무서운 주문을 외우기 직전처럼 심호흡을 했습니다. 옆에 수첩과 펜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적으려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치매 환자야. 설마 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어때요? 멍하게 텔레비전을 보던 할머니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끊기고 1초, 2초. 정숙이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3초. 할머니의 눈빛이 바뀌었고 등이 펴지면서 3번째 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바보인 줄 알아? 바보는 치매 안 걸려. 똑똑한 사람이 걸리는 거야. 이번엔 내 명의로 무단 실행된 대출 2건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상호 씨도 아는 대출이었고 하나는 상호 씨가 모르는 대출이었습니다. 각각 2천만 원. 같은 은행, 같은 금액. 그리고 두 번째 대출 서류에 찍힌 지문이 할머니의 것이 아니라 정숙의 새끼손가락이라는 사실까지.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왼쪽 새끼손가락 2번째 마디가 안 굽혀져서 지문이 짧게 찍히는데 정숙의 손가락은 멀쩡하니까 동그랗게 찍혔습니다. 확인해 볼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숙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수첩을 들고 있는 손이 너무 떨려서 한 글자도 적지 못했습니다. 적금 3,000, 보험 2,500, 대출 4,000. 합이 얼마지?
내가 계산 안 해도 되겠지? 네가 더 잘할 테니까. 약 4분. 두 번째 각성보다 짧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흐려지며 밥 먹었니?가 돌아왔을 때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요양원이 트리거라는 것을. 그 세 글자만 차단하면 할머니는 영영 맑아지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법무사 최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7세 동네 법무사. 2년 전 정숙이 시어머니 재산관리가 어려워요 라고 하소연했을 때 치매 환자 재산은 어차피 가족이 관리하는 거예요 라고 부추긴 장본이었습니다. 위임장 위조와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공범관계. 정숙이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 너머로 기름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게 뭐 대수라고. 콧바람을 한번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이 치매 판정서가 떡하니 있는데 누가 그 할머니의 말을 믿겠습니까? 법 앞에서 치매 노인 말은 그냥 바람소리입니다. 그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번졌을 때 정숙은 조금 안심했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호 씨가 눈치를 채면 문제였고 손주 준혁이 오면 더 큰 변수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부엌 식탁에 앉아 형광 노란색 포스트잇에 금지어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 적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싱홈까지 적고 나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것도 되는 건가? 실버타운을 적다가 실버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어르신 시설, 노인 복지, 적었다 지웠다, 지우고 다시 적었다. 포스트잇이 4장이 되었을 때 잠에서 깬 상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보고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뭐야? 단어 사전이야? 조용히 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뭐가 생사야? 단어 목록인데. 당신은 몰라도 돼. 상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호가 사라지자 정숙은 다시 포스트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적금 3,000, 보험 2,500, 대출 4,000. 정숙은 이를 악물고 포스트잇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김정숙의 금지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4장 금지어 대작전. 금지어 작전이 시작된 첫날 정숙은 상호에게 작전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이 집에서 이응으로 시작하는 3글자 금지야. 이해했지? 상호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이지? 정숙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이 집은 코미디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상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뭐더라? 옆집 김씨가 자기 장모님을 어디 보냈다더라? 라고 말하려 하면 정숙이 부엌에서 주걱을 든 채 달려나와 입을 막았습니다. 하필 밥을 푸던 손이라 주걱이 볼에 다 밥풀이 묻었고 상호가 하며 눈만 굴리는 모습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상호가 아니 나는 실버라고 하면 또 달려가 입을 막고 왜 그래? 라고 항의하면 소리 내지 마. 어머니 저기 계시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또각또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소동에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요양원 상담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거실에서 최대한 먼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까지 뒤집어 쓴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 단어 좀 쓰지 말아주실래요?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그 어르신들이 모여서 지내는 데 있잖아요. 24시간 간호하고 식사 나오고 그 세 글자 자리. 상담사가 어리둥절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상담사가 요양원 말씀이시죠? 라고 하자 정숙이 그 단어요. 제발! 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상담사가 고객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이불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네, 저는 괜찮아요. 그냥 그 세 글자를 안 쓰고 상담해 주시면 이라고 했지만 상담은 결국 네,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로 끝났습니다. 오웬은 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데 드라마에서 요양이라는 대사가 나오려고 하자 정숙이 번개같이 리모컨을 낚아채 채널을 돌렸습니다. 화면이 동물 다큐멘터리로 변했고 치타가 가재를 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멍한 눈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있었는데 큰 고양이에요, 어머니. 고양이가 아닌데 치매여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요양용품 특별전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카트 방향을 급히 꺾어 반대편 통로로 들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시니어 건강관리 요양식품 판매 매장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가니 효도 선물 세트 요양 간식 모음이라는 배너. 결국 마트 안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카트에 앉은 채 멍한 눈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뱅뱅 돌고 있는데 운동해요, 어머니. 상호가 화장실에서 동료에게 통화하다가 야, 너 장모님 그 뭐야 요양이라고 하는 순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으아! 정숙이 돌진해서 입을 막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정숙은 상호의 입을 막은 채 한 손으로 전화기를 빼앗아 귀에 갖다 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인데요. 네, 통화 끊겠습니다. 딱 끊었습니다. 상호가 눈만 돌리며 하는 사이 정숙은 이미 화장실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냉장고의 금지어 목록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서 상호가 이건 뭐 단어 사전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할머니의 노인용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주 준혁이의 영상통화였습니다. 24세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유일한 손주. 치매 속에서도 할머니가 정확히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에 준혁이 얼굴이 뜨자 할머니는 처음에 멍한 눈으로 화면을 보았습니다. 누구야? 할머니, 나 준혁이야. 안개가 걷히듯 할머니의 멍하던 눈에 따뜻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요양원이라는 단어와 달랐습니다. 서늘한 각성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주름진 손가락으로 화면 속 준혁의 뺨을 만지려 하듯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투박한 손가락이 차가운 화면 위를 더듬을 때 화면 속 준혁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질 리 없는 유리 화면인데도 할머니는 손주의 뺨을 어루만지듯 계속 두드렸습니다. 치매라는 안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할머니의 눈이 잠깐 맑아지더니 나직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와라. 할머니가 줄 게 있어. 2초도 안 되는 맑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초 안에 할머니는 손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숙은 그 줄 게 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으로 물들었습니다. 금지어 작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 할머니는 한 번도 각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같은 드라마를 세 번째 보면서 매번 새로운 반응을 보이거나 밥 먹었니?를 30번 반복했습니다. 정숙이 원하던 바로 그 상태. 해가 없는 치매 노인의 하루. 그런데 준혁이 다음 주에 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간판에서도, 옆집 사람 입에서도, 엘리베이터 광고판에도, 버스 옆면에서도 24세 청년의 입까지 막을 수 있을지 정숙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5장 손주가 온다. 준혁이 오는 날 정숙은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냉장고에 금지어 포스트잇을 전부 떼어 핸드백에 넣고 상호에게 다시 한번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절대 그 단어 쓰면 안 돼? 알아. 그런데 그 단어가 뭐였더라?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 말했잖아. 이응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오이지 말고 그거. 오이지는 마음껏 말해, 이 사람아. 준혁에게도 금지어를 알려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왜 요양원이라는 말을 못하게 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방식으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백팩을 맨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호의 선한 눈과 할머니 복순의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청년.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로 뛰어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멍하던 눈이 준혁의 얼굴을 인식하는 순간 주름 깊은 얼굴에 햇살이 들이운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준혁이의 손주의 손등을 더듬는 할머니의 모습은 따뜻했지만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을 보며 준혁의 눈가가 미세하게 붉어졌습니다.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시장 좌판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계산기 놀이를 하던 시절. 할머니가 우리 준혁이는 숫자를 잘한다 고 거래처 사장들에게 자랑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은 크고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은 앙상하고 떨리고 손등에 핏줄이 강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4사람이 둘러앉아 갈치조림과 잡채를 먹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정성껏 차린 상이었습니다. 갈치조림 양념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간장 베이스로, 잡채는 준혁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당면 많은 버전으로. 이런 것을 다 기억하고 챙기는 것이 정숙이라는 사람의 복잡함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정숙은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할머니에게 갈치뼈를 발라드렸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생선뼈 발라드린 적도 없는데 우리 준혁이가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멍한 채로 상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젓가락질을 못해. 엄마, 나야. 상호, 아들. 상호가 누구야? 웃기면서도 상호에게는 가슴에 비수가 박히는 한마디였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분위기를 넘겼지만 아버지의 눈가에 슬픔이 스치는 것을 보는 것은 못 본 척했습니다. 잠시 평화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준혁의 아무 의심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요양원 보낸다는 얘기 진짜야? 친구가 그러는데 요즘 요양원 좋은 데 많다며? 한 문장 안에 요양원이 2번.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의 젓가락이 멈추고 상호가 국을 마시다 사례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상호에게 임마가! 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할머니의 계산기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등이 펴지고 어깨가 벌어지고 눈동자에서 서슬한 빛이 커졌습니다. 4번째 각성. 이번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식탁으로 오지 않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탁탁탁 단호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안방 옷장문을 열고 옷가지를 하나하나 꺼내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바닥이 드러나자 합판과 합판 사이의 미세한 틈에 왼손 손가락을 넣어 들어 올렸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 현금을 숨기던 습관으로 집에도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가족 셋이 안방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상호는 엄마 뭐 하시는 거야? 라고
3초 듣기 물었습니다. 이중 바닥 안에서 누런 봉투를 꺼낸 할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왼손잡이가 쓴 글씨하고 오른손잡이가 흉내낸 글씨는 달라. 정수가 삐침이 방향이 반대야. 봉투에서 꺼낸 것은 위임장이었습니다. 정숙이 위조한 박복순 명의의 위임장 원본. 할머니가 서명란을 가리키며 박자의 마지막 획에 오른손잡이가 쓰면 왼쪽으로 빠지고 왼손잡이가 쓰면 오른쪽으로 빠진다 하고 시장에서 30년 장사하며 가짜 서류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준혁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벌어진 입을 다물질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할머니가 서늘하던 눈에서 따뜻한 눈으로 전환하며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대답이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가 맑을 때가 별로 없어. 점점 줄어들어. 이 서류 사진 찍어서 네 폰에 저장해라. 지금 빨리.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 앞뒤를 사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첫 번째 사진은 흔들렸고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약 3분. 할머니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멍해지기 직전 할머니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잡는 힘이 놀라울 만큼 강했습니다. 시장에서 30년을 버텨온 손의 힘. 준혁아, 할머니 계산기, 서랍.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꼭 쥐었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밥 먹었니? 안방에 4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멍한 채, 정숙은 벽에 기대 창백한 채, 상호는 입을 벌린 채, 준혁은 폰을 든 채. 준혁이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었을 때 정숙이 손을 뻗었지만 준혁이 더 빨랐습니다. 정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봉투를 쥐고 있는 준혁의 눈과 빈손을 내민 정숙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시선 교환 안에 이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아내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느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24년 동안 어머니를 사랑했던 아들의 눈에 처음으로 의심의 그림자가 지나갔고 그것을 상호도 바라보았습니다. 6장 균열. 다음날 아침 정숙이 미용실에 출근하고 상호가 현장에 나간 뒤 집에는 할머니와 준혁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 긴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숙이 식탁 위에 놓인 준혁의 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을 누르자 잠금 패턴이 떴습니다. 정숙은 준혁이 어릴 때 쓰던 패턴을 떠올리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실패. 다시 한번 실패.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황급히 폰을 내려놓았는데 위치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준혁이 돌아와 자리에 앉으며 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 잠금 해제 실패 2회라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치조림 더 먹을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었지만 그 뒤로 준혁이는 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혼자 남은 준혁이는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곱씹었습니다. 계산기, 서랍. 거실에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할머니가 소파에서 낮잠을 들었을 때 무릎 위에서 미끄러진 빨간 계산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으니 배터리 뚜껑이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배터리 칸 안에 접힌 메모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작게 4번 접혀 눌려진 납작해진 오래된 종이. 종이를 펼치자 할머니의 왼손 필체가 보였습니다. 떨리지만 한자 한자 또박또박 힘을 주어 쓴 글씨. 치매 초기에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글자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정신이 있을 때 적어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준혁에게 정숙이가 내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적금, 보험, 대출, 증거는 영자한테 맡겼다. 할머니가 맑을 때마다 녹음을 했다. 녹음기는 불단 밑. 마지막 줄이 준혁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가 제정신일 때가 점점 줄어든다. 이제 내가 할머니 대신 지켜줘야 해. 치매라는 안개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점점 잊혀져 갈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주에게 보낼 편지를 계산기 속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준혁이는 불단 앞으로 갔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영정사진 아래 작은 공간에서 볼펜만한 크기의 소형 녹음기를 찾아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정수기가 내 통장을 들고 나갔다는 기록. 적금 만기가 내년 3월인데 왜 통장을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일단 기록한다는 목소리. 준혁은 반드시 앉아서 들었습니다. 11월 도장이 서랍에서 없어졌다. 다시 있었는데 뚜껑에 몰래 표시해 놓은 점의 방향이 돌아가 있다는 기록. 준혁의 두 손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2024년 1월 머리가 많이 흐릿하다며 이름이 잘 떠오르지만 법무사 이름만은 잊기 전에 적어두겠다는 기록. 준혁이 무릎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날짜별로 맑은 순간마다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고 갈수록 녹음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고 목소리가 흐려지고 말이 느려졌습니다. 마지막 녹음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가 네 이름은 절대 안 잊어버릴게. 준혁이는 이어폰을 빼고 한참 동안 소파에서 자고 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3,000, 2,500. 꿈에서도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수기는 미용실에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위임장 사진을 찍은 것이 마음에 걸려 가위 손놀림이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커트라인이 비뚤어져서 다시 잡아야 했고 파마 타이머를 까먹어서 손님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 할머니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유, 사장님 오늘 요즘 뭐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시어머니 간병이 좀 힘들어서요. 아이고, 효부야 효부. 시어머니가 복 받으셨네. 효부. 그 두 글자가 칼처럼 찔렸습니다. 정숙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최기태에게 전화를 걸자 최기태는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빌라 명의 이전을 서두르자고. 할머니 명의 빌라 시가가 1억 2천만 원. 이것만 넘기면 설령 나중에 일이 터져도 본전은 건진다고. 손주가 뭔가 감을 잡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사모님, 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건 비즈니스예요.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가위를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시어머니가 적금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을 때의 떨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빌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3달만. 미용실 월세가 3달째 밀려 있었고 준혁이 등록금 납부기 한이 3일 남았고 상호는 소주만 마시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기태의 이미 이만큼 했는데 뭘 망설입니까? 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처음 3천만 원에서 시작된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2억을 헐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손대기가 더 큰 손대기를 부르고 더 큰 손대기가 범죄를 부르는 것. 정숙 자신도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적금이랑 보험 확인해 본 적 있느냐고. 상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지만 정숙이 베란다 문을 열며 나오자 화제는 흩어졌습니다. 상호는 다시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눈 속에 작은 불씨가 켜진 것을 정숙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손등에 이마를 대고 인사하며 계산기 속 메모지와 녹음기 파일을 백팩에 넣어갔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떠올린 것은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 점점 흐려지는 녹음 목소리, 위임장에 뒤바뀐 삐침,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 위임장 사진을 찍을 때 벽에 기대 창백해진 어머니의 얼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에는 공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피로와 수치심과 어쩌면 안도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메시지,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7장 폭풍 전야. 3월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이 집의 공기는 여전히 2월의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세 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준혁의 조사. 서울에 돌아온 준혁이는 사흘 고민한 끝에 주말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들리지 않고 곧바로 영자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2년 전 복순이 만약 내가 이상해지면 이거 준혁이한테 전해줘 라고 맡긴 누런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 준혁이에게 라고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정숙의 비리를 적은 목록, 적금 인출, 보험 해약, 대출, 그리고 시골 땅 매각 완료 8천만 원에 준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충청도의 그 땅, 할머니가 40대에 마련해서 주말이면 준혁이를 데리고 내려가서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캤던 땅입니다. 할머니가 우리 준혁이가 크면 여기서 농사 짓자고 웃으며 말하던 곳, 그 땅이 이미 팔려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가 흐릿해진 사이에 그리고 편지 한 장.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아직 머리가 좀 남아있을 때야. 내일 되면 까먹을지도 모르겠다. 내 아빠 상호는 착한 놈인데 어리석어. 미워하진 마라. 그놈도 아내한테 속은 거다. 정숙이도 나쁘기만 한 건 아니야. 그년이 고생 많이 한 건 할머니도 알아. 아빠가 못나서 고생한 거. 근데 그게 할머니 돈을 훔칠 이유는 안 된다. 편지 마지막 줄에 준혁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잊어버리는 게 무섭지 않아. 잊어버리기 전에 지키지 못하는 게 무서운 거야. 할머니가 내 이름을 못 부를 때 그때가 와도 할머니는 날 기억하실 거야. 두 번째, 정숙의 마지막 수. 그 시각 정숙은 최기태 사무실에서 앉아 빌라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서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고 최기태는 건너편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훑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것만 끝내면 깔끔합니다. 빌라 1억 2천, 여기서 제 수수료 빼고 사모님 몫으로 떨어진 게 적지 않아요. 자, 여기 도장. 서류를 밀어주는 최기태의 손이 기름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최기태가 위임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했고 정숙이는 할머니 도장을 다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날 자정, 정숙이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소리 없이 열어 도장을 집어든 순간 할머니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아, 밥은 먹었니? 잠꼬대였습니다. 정숙이는 얼어붙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 주름진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3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해온 모은 돈을 자신이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장을 쥔 손에 힘이 풀렸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근데 나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속삭임이 자기 합리화인지 진심인지 정숙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상호의 눈뜸. 그날 밤 상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할머니 통장 마지막 확인한 게 언제야? 라는 말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각성할 때 했던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정숙이가 잠든 뒤 상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서랍을 뒤지려 했습니다. 서랍 손잡이 위에 손을 올려놓고 멈추었습니다. 이 서랍을 여는 순간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각성 때의 그 서늘하고도 슬픈 눈.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 서류가 있어야 할 서랍이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도, 인감증명서도, 보험증서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핸드백에서 최기태 법무사 사무소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뒷면에 빌라건 급히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법무사. 우리 집에서 법무사 볼 일이 뭐가 있지? 빌라. 어머니 명의의 빌라? 신도림 쪽에 어머니가 40대에 사둔 작은 빌라. 어둠 속 침대에 앉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각성 때 했던 말들, 아내의 반응, 준혁의 질문, 텅 빈 서랍, 법무사 명함, 적금 3천, 보험 2,500, 대출 4천, 상호의 입술이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평생 숫자와 담을 쌓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도 못했고 사업도 말아먹었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서워서 피해온 사람. 그런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숫자를 더했습니다. 3,000 더하기 2,500 더하기 4,000, 9,500 거기에 시골 땅은 얼마였더라? 합계가 떠오르는 순간 두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을 받아오며 비린내 나는 손으로 아들에게 밥을 지어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상호는 명함을 도로 넣었지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남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반찬을 가져왔을 때 할머니가 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찬통을 쥔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야 영자. 시장에서 같이 장사했잖아 우리. 내가 역한에서 나물 팔고 언니가 생선 팔고. 영자?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 영자가 복순의 손을 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30년을 곁에서 본 친구가 자신을 모르는 것이 칼로 베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영자는 울면서도 웃으며 그래 언니 내일은 기억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정수기가 잡았습니다. 집에 가야 해. 시장에 가야 해. 생선이 상해.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시장 문은 닫았어요. 문은 닫았어? 그래 내일 일찍 가야지. 생선을 벌써 받아놨는데 이러다 다 상하면 어떡해. 정숙이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달랬습니다. 할머니는 슬리퍼도 신지 않은 발로 현관 밖을 나가려 했고 정숙이가 겨우 붙잡아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님을 다시 방으로 데려오면서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한 잔 떠다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돈을 빼돌리면서도 매일 밤 이렇게 달래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떠다주는 것. 정숙의 얼굴에 피로와 죄책감과 자기 연민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각성하는 것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고 다음 각성이 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바람은 잠잠했지만 구름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8장 마지막 각성. 3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회색 하늘에서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집안은 시계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백팩 안에 영자 할머니에게서 받은 봉투와 녹음기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토요일 점심,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정숙이 차린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정숙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준혁에게도 할머니 자극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흥분하시면 혈압이 올라가서. 네? 표정 없이 대답하는 준혁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 하지만 정숙은 그 차가움을 읽지 못했습니다. 상호에게도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점심이 될 터였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또각또각또각 멍한 눈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가락만 저절로 움직이는 모습. 준혁이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시작되며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 돌봄의 현실. 오늘은 요양원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정숙이 리모컨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레이터는 이미 그 단어를 2번이나 말한 뒤였습니다. 식탁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할머니의 등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느리게 한마디 한마디 척추가 고다지듯 어깨가 벌어지고 턱이 들리고 눈동자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각성.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비리를 폭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들 상호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장에서 칼같이 장사하던 여자의 눈이 아니라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사랑이 섞인 눈. 치매가 와도 안 잊어버리는 게 3가지가 있어. 식탁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치매 걸리고 나서 네가 참 걱정됐어. 네가 착하기만 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엄마가 준비한 게 있어. 복순이는 준혁을 보며 준혁아, 할머니가 준 거 다 있지? 라고 물었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다시 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적금 3천만 원, 보험 2,500만 원, 대출 4천만 원, 시골 땅 8천만 원, 빌라 명의 이전 시도까지 하나하나 짚을 때마다 정숙의 어깨가 한 뼘씩 내려갔듯 앉았습니다. 맑을 때마다 녹음해둔 증거가 다 있다고 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무...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지만 한 글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55세의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78세의 어머니 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건너온 손인지 상호의 어깨가 들썩이며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울지마. 엄마 앞에 서면 엄마가 더 못 잊어버릴 것 같잖아. 유머인지 진심인지 모를 한마디에 상호가 울다 웃고 웃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네 마누라만의 잘못이 아니야. 네가 눈 감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네가 한 번만이라도 엄마 통장을 확인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그리고 며느리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정숙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아, 네가 힘들었던 거 나도 안다. 상호가 못났으니까 네가 고생한 거. 미용실 하나로 가게 전체를 끌고 간 거. 그 고생이 어떤 건지 안다. 근데 그게 내 돈을 훔칠 이유는 안 돼. 정숙의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비난이 아닌 이해를 먼저 건넨 것이 어떤 질책보다 깊이 꽂혔습니다. 욕을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뺨을 맞았으면 오히려 가벼웠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었다는 거 안다는 말은 정숙이 2년 동안 쌓아올린 자기 합리화의 벽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복잡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24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표정. 처음에는
빌리려고 하였던 엄마의 변명. 복순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변명은 나중에 해. 지금은 그냥 들어. 단호함이 통쾌함과 품격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할머니가 식탁 위에 빨간 계산기를 씹어 준혁이에게 내밀었습니다. 평생 함께한 보물, 시장 냄새가 배어있고 숫자가 반쯤 지워진 그 계산기. 이제 네 거다. 숫자 앞에서 절대 속지 마라. 할머니가 시장에서 30년 동안 지킨 건 이 계산기가 아니라 이 계산기로 세던 내 사람들이야. 내 식구들. 마지막으로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최기태 법무사와 연락한 것도 빌라를 넘기려 한 것도 다 안다고. 하지만 신고는 안 했다고. 상호 체면도 있고 준혁이 앞에서 어미가 잡혀가는 꼴을 보여주기 싫었으니까. 대신 스스로 다 돌려놓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치매가 와도 안 잊어버리는 게 3가지가 있어. 내 자식 사랑한 거, 내 돈 센 거, 그리고 누가 내 돈을 훔쳤는지 알게 되는 거.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네 많이 사랑해. 그건 치매가 와도 안 잊어버려. 그건 절대. 목소리가 느려졌습니다. 등이 구부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렷하던 눈에 안개가 밀려왔습니다. 이번 각성은 3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길게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5분. 상호가 엄마 하고 불렀지만 할머니는 멍한 채로 상호를 보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엄마, 나야, 상호. 아들 상호. 상호가 누구야? 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상호. 아들이잖아. 아, 상호가 우리 준혁의 아빠. 이름은 잊었지만 관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아빠라는 자기 손주와의 연결고리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네, 엄마. 준혁이 아빠 맞아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쏟아지는 눈물. 그때 할머니의 멍한 눈이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준혁이 앉아있는 쪽으로 눈에 반짝 빛이 스쳤습니다. 아, 우리 준혁이. 아들은 잊었지만 손주는 기억했습니다. 준혁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우리 준혁이 밥 먹었니? 하며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저 손주가 옆에 있어서 좋은 할머니의 웃음.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것, 숨겨왔던 것, 합리화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울음 사이로 죄송해요 어머니가 되풀이되었고, 그 옆에서 준혁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다 할머니를 바라보다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숨죽인 울음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빗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만 멍한 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또각또각또각.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소리가 침묵보다 더 큰 울림이었습니다. 한참 뒤 상호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상호의 눈에
결의 같은 것이 서려 있습니다. 정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55년 인생에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한 자기 목소리. 눈치를 보지 않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 스스로의 의지로 내뱉은 말.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5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상호의 달라진 눈을 보며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랬나? 라고 넘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 하순, 바람에 매화향이 실려왔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복순이 언니 나왔어. 오늘 깍두기 담갔다. 며칠 전까지 자신을 못 알아보던 복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야, 오늘 시장 갈 거야? 고등어가 좋다더라. 20년 전 사라진 시장. 20년 전의 대화. 그것이 순간 맑은 것인지 평생 몸에 밴 습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눈물을 삼키며 웃었습니다. 그래 언니, 오늘 고등어 싸다. 같이 가자. 두 할머니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없는 시장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상호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라는 간판, 최기태의 사무소가 아닌 정숙이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고 최기태에게 대한 법적 조치를 알아보기 위한 곳. 정숙이는 없었습니다. 상호 혼자서 주머니에서 준영이가 건네준 낡은 빨간 계산기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물건, 버튼을 한번 눌렀습니다. 또각, 그 작은 소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의 또각또각이 자기 안에서도 울리는 것처럼. 엄마, 이제 내가 할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준혁이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 준혁의 손에는 빨간 계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튼을 하나 눌렀습니다. 또각. 작은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리자 잠든 할머니의 왼손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공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작.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정확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몸이 기억하는 것. 준혁이는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숫자 잘하잖아. 걱정 마.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인지 모를 눈. 그 눈으로 준혁을 보며 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주가 곁에 있어서 그냥 웃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가져갑니다. 이름을 가져가고 얼굴을 가져가고 어제를 가져가고 오늘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숫자를 세던 손가락의 기억, 손주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지어지는 미소, 밥 먹었니? 라는 평생 가족을 챙기던 말, 그리고 내 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치열하고도 외로운 의지. 박복순 할머니는 오늘도 소파에 앉아 빨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무슨 숫자를 누르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할머니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멈추지 않는 한 할머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할머니를,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의 것을 가져가려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